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저긴 왜 개발을 안 할까 싶은 녹지 본 적 있으신가요? 목 좋은 땅 같은데 몇 년째 그대로 있는 숲이나 작은 하천 보면서 저기다 아파트 지으면 딱 좋겠는데 왜 놔둘까 궁금해한 적 없으세요? 어쩌면 그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생태 현황 지도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냥 빈 땅으로 보이던 곳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뭐랄까 도시 생태계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요? 네, 겉으로는 안 보이는 뼈대나 생명활동을 속속들이 보여주니까요. 도시 생태계의 엑스레이 사진이라니, 와,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바로 이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 계획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에 경기도청의 공식 지침부터 나주시, 순천시의 실제 조례, 그리고 관련 연구 보고서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도시에 숨겨진 규칙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도시 생태 현황 지도, 다른 말로 비오톱 지도라고도 하던데 이 개념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비오톱이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비오톱,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요.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랑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 생명의 장소. 네, 직역하면 생명이 사는 공간이죠. 이 지도는 도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땅 이게 아니고요. 생태적인 관점에서 여기 생물이 함께 사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재해석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나무가 많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그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긴 정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성적표를 매기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지도를 왜 만드는 건가요?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 시는 자연이 이만큼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참고자료나 홍보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정 지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국가 단위인 환경부가 아니라 도시를 직접 관리하는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개발 허가권을 준 사람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엄청난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개발을 허가해주는 바로 그 주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전체, 그러니까 번화한 도심부터 외곽의 녹지, 농림지역까지 전부 다요. 이걸 대상으로 직접 생태 등급을 매기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실효성이 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등급을 좀 낮춰서 지도를 왜곡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의 투명성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지도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과학적인 현장 조사, 그리고 명확한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의사결정나무 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결과는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딱 굳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걸로 환경부에서 만드는 생태 자연도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목적하고 스케일, 즉 정밀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과 정밀도요? 네. 환경부의 생태 자연도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저산은 국립공원이니까 절대 보전, 저습지는 보호지역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일대 2만 5천 축척의 망원경 같은 지도입니다. 망원경. 반면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요. 우리 동네 골목길 옆 작은 숲, 아파트 단지 뒤 하천처럼 도심속에 남겨진 생태 공간을 일대 5천 축척으로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에 가깝습니다. 아, 망원경과 현미경? 비유가 확 와닿네요. 국가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생태 공간의 가치를 지자체가 현미경으로 찾아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현미경으로 본 결과가 어떻게 실제 개발을 막는 힘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각 지자체가 만드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있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태 현황 제도에 따른 비오톱 1등급 및 2등급이 아닐 것.
와우, 딴 못을 박아놨네요. 네, 즉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지정된 땅은 아예 개발 허가 신청의 첫 관문조차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레드존이 되는 거죠. 와, 그 조례 한 줄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보통 18개월 이상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이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단계별 과정을 한번 충실하게 따라가 보죠. 네, 크게 보면 여러 겹의 기초지도를 만들고요. 그 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생물 정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공간을 유형별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정보가 겹쳐진 레이어 같은 거군요. 그럼 가장 바닥에 깔리는 첫 번째 레이어는 무엇인가요? 4개의 핵심 기초지도를 먼저 만듭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현황도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도요? 이건 지적도상 용도, 대지나 임야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재 그 땅이 실제로 아파트로 쓰이는지, 학교로 쓰이는지, 공원으로 쓰이는지 그 실제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그리는 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쓰임새를 보는 거군요. 두 번째가 토지 피복 현황도인데, 잠깐만요. 토지 이용이랑 토지 피복이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어떤 땅이 공원으로 이용되면 표면은 당연히 흙이나 풀로 피복된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굳이 다른 지도로 만들어야 하죠? 바로 그 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원이라도 흙이랑 잔디로 덮인 곳이 있고 콘크리트 광장이나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덮인 곳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토지 피복 현황도는 땅의 표면이 콘크리트처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인지 흙이나 식생 같은 투수층인지를 구분하는 지도입니다. 아하. 이게 도시 열섬 현상이나 홍수 위험을 분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불투수 면적이 넓을수록 도시가 뜨거워지고 비가 왔을 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도시 침수로 이어지니까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같은 공원이라도 생태적 기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 그걸 구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초 지도인 현존 식생도는 뭔가요? 그냥 숲이 어디 있는지 표시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훨씬 정밀합니다. 단순히 여기는 숲이라고 표시하는 걸 넘어서요. 여기는 소나무가 우세한 군락, 저기는 신갈나무 군락처럼 어떤 나무가 줄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숲이 키 큰 나무, 작은 나무, 풀이 골고루 자라는 다층 구조인지, 아니면 나무만 빽빽한 단조로운 구조인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숲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번째, 지형 주제도는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네요. 땅의 높낮이나 경사를 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땅의 고도, 경사, 방향 등을 보통 10m 격자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경사도 20도 이상인 곳은 개발 금지 같은 조례 규정을 적용할 때 아주 칼같이 쓰이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자연을 그린 지도가 아니라 도시의 열섬, 홍수 위험, 숲의 건강성, 개발 가능한 경사도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관리용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4개의 기본지도 레이어가 완성되면 이제 그 위에 생명의 흔적을 입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흔적이요? 네, 바로 야생동물상 현장 조사입니다. 야생동물 조사라니, 아니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뭘 찾겠다는 거죠? 너구리나 고양이 말고 더 있나요? 발자국부터 뒤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로 발자국, 배설물, 먹은 흔적 같은 필드 사인을 추적합니다. 와, 생각보다 도시에는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같은 다양한 포유류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흔적을 찾고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떤 동물들이 오가는지 24시간 기록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도시의 모든 생명의 흔적을 긁어모으는 작업이네요. 양서류나 파충류 같은 작은 동물들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돌멩이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나요? 비슷합니다. 이들은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생태계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종 역할을 하거든요. 아, 지표종. 네, 특히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번식기에 밤에 나가서 울음소리를 듣고 종과 개체수를 파악하고요. 물속의 알덩어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돌밑이나 쓰러진 나무 밑 같은 은신처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면서 흔적을 찾죠. 조사하다가 만약에 멸종 위기종이라도 발견되면 그건 대박이겠네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 발견 자체가 비오톱 등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와, 법적 보호종의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그 주변 지역은 즉시 특별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분류되고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최상위 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 번은 도심공원 연못에서 다들 멸종된 줄 알았던 수원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발견 하나로 공원 전체의 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와,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거대한 개발 계획을 멈출 수도 있군요. 정말 발자국부터 무인 카메라까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였을 텐데 이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1등급처럼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게 만드나요? 뭔가 마법 같은데요? 마법이라기보단 체계적인 분류와 평가 시스템 덕분입니다. 먼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공간들을 묶어서 유형화를 합니다. 유형화. 네,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 안에 숲과 주차장이 함께 있다면 생태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니까 각각 다른 비오톱으로 경계를 다시 그어주는 거죠. 아, 그렇게 나누는군요. 유형을 나눈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가 성적을 매기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 평가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의사결정 나무요. 네, 마치 스무고개처럼 질문에 답하면서 등급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인공적인 지역인가, 자연적인 지역인가? 자연지역. 그렇다면 산림인가, 초지인가? 산림. 숲의 구조가 닫힌 구조인가? 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1등급 후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 평가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로직을 따라가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5개 등급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나요? 각 등급은 명확한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1등급, 즉 절대보전 등급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처럼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어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고요. 네. 2등급은 보전 우선, 생태계가 우수해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나주시 조례에서 본 것처럼 보통 이 1, 2등급이 개발 제한의 기준이 되죠. 아, 1, 2등급이요? 네. 그리고 3등급은 현상 유지, 부분적인 보전을 전제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완충지대고요. 4, 5등급은 이미 생태 기능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히려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인 녹지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 평가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2등급짜리 숲이라도 그 안에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수백 년 된 보호수가 한 그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별 비오톱 평가라는 아주 중요한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아, 개별 평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 평가는 2등급 산림이라도 그 안에 보호수가 있거나 특정 동물의 핵심 이동 통로로 쓰이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개별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만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자, 드디어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실제 행정 현상에서 이 지도가 어떻게 다중 규제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지 나주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나주시에서 어떤 땅을 개발하려면 여러 개의 필터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비오톱 등급이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필터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 비오톱 1, 2등급이 아닐 것이라는 첫 필터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도 끝이 아니군요. 그럼요. 그걸 통과하더라도 아까 기초지도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 필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경사도는 20도 미만일 것, 표고는 70m 미만일 것, 그리고 나무의 밀도가 시 평균 이하일 것 같은 추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허가가 나옵니다. 즉 도시생태 현황 지도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설계된 규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표준 지침까지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경기도가 대표적입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통일된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아, 기준을 통일했군요. 네.
그리고 경기기후 플랫폼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가 사는 동네의 비오톱 지도나 불투스 포장도 같은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순천시 사례도 인상적이더군요. 시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이 1등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순천시는 조사 결과 시 전체 면적의 무려 44.73%가 1등급으로 나올 만큼 그야말로 압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지도를 한 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바일 앱으로 직접 관찰한 동식물을 제보하는 시민과학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시민과학이요? 네, 데이터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법적 갱신 주기인 오념의 한계를 시민 참여로 보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 우리 도시의 계획 패러다임이 1단 개발에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공존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네요. 과학적 데이터가 법적 규제와 만나서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5년의 갱신 주기는 빠르게 변하는 도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엔 너무 길죠. 그렇죠. 5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맞습니다. 또 서울처럼 녹지가 아주 귀한 도시의 작은 공원과 녹지가 풍부한 지방 소도시의 숲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드론이나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변화를 더 자주 감지하고 데이터를 수시로 갱신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생물 서식지를 넘어서 이 숲이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보여주는 탄소 흡수량 분석도나 도시에 열을 식혀주는 바람길 지도 같은 정보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도시관리 도구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지도는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땅에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종종 그 땅의 경제적 가치나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개발 압력과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동시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경계선 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모두를 위한 환경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